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정갈래 흐름 중에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그 백석의 모닥불을 하고 이어서 안도연의 모닥불을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가 백석의 모닥불까지만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석의 모닥불이랑 안도연의 모닥불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보려고 오늘은 복습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안도연의 모닥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갈래를 보면 현대시이자 서정시이자 산문시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산문시는 행이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고 쭉 이어지는 거를 이제 산문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은 구별이 되지만, 그래서 연도 구별이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여기는 이제 연은 구별은 되지만 행이 잘 구별이 안 되는 쭉 이어져 있는 시를 우리는 산문시라고 불렀습니다. 성격 같은 경우에는 묘사적, 마치 시를 듣고 나면은 눈앞에 이 모습이 그려져요. 그래서 모닥불 앞에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회상적은 예전의 일을 회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문적은 여기 산문시랑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재는 모닥불입니다. 그래서 모닥불을 소재로 해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평등, 그리고 어울림의 정신, 또 하나 중요한 게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 그래서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이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특징을 한번 볼게요. 특징은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투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새끼오리, 뭐 개니바다 이런 사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성과 향토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열거의 방식. 선생님이 이 열거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했던 한수마, 시한수마에서도 나온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닥불에 타는 사물들을 열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닥불을 쬐는 사람들을 열거하기도 하고, 그래서 열거의 방식으로 대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의 상황 묘사, 지금 이곳에 모닥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묘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곳의 상황 묘사와 과거 회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번째, 근대적 평등의식. 여기 보면은 예전에는 신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신분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짐승들까지 크기, 뭐 나이에 상관없이 다 사람들하고 함께 불을 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근대적 평등의식이 중심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안도연의 모닥불과 한번 비교해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안도연의 모닥불과 비교하는 활동을 해볼 텐데, 이 안도연이라는 분은 굉장히 따뜻한 시를 많이 쓴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두 작품을 같이 갖고 오냐라고 물어본다면 제목이 우선 비슷해요. 제목이 비슷한 거는 사실 같이 나와서 시험에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늘은 안도연의 모닥불과 그 다음 백석의 모닥불을 비교하여 감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작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겠죠. 두 작품을 연결해 보면. 그리고 전대 작품의 특징을 이어받거나 새로운 특징을 보이면서 문학이 발전해 나가는 것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래서 백석의 모닥불이 훨씬 더 먼저 쓰여진 그 작품이에요. 근데 그 작품을 이어받아서 안도연이 모닥불을 이어받았거나 혹은 거기에서 새로운 특징을 보인다면서 이렇게 문학이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본문은 선생님이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행별로 한번 정리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 작품도 이전이랑 똑같이 이제 돼 있는데 행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행으로 구별되어 있고 연으로는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연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어두운 청과시장 귀퉁이에서 지하도 공사장 입구에서 그리고 잡것들이 몸푼 세상 쓰레기장에서 그다음에 철야 농성한 여공들 가슴 속에서 첫 차를 기다리는 면사무소 앞에서 가난한 양말에 구멍난 아이 앞에서 비탈진 역사의 텃밭가에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있는 곳에서 모여있는 곳에서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우리가 배웠던 그래서 첫 번째 1행부터 11행까지를 묶어서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곳, 이거 지금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가 봤던 데에서는 이제
봤던 거에서는 모닥불에서는 뭐뭐도라고 하면서 했는데 여기서는 에서라고 하면서 계속 어디에서 모닥불이 피어오르는지 그 장소를 지금 이야기해줘요. 근데 그 장소들이 뭐 어두운 청과시장, 지하도 공사장, 뭔가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장소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양말에 구멍난 아이 앞에서 이런 식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행부터 11행까지를 묶어서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곳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볼게요. 얼음장이 강물 위에 눕는 섣달에 낮도 밤도 아닌 푸른 새벽에 동트기 10분 전에 쌀밥에 더운 국 말아먹기 전에 무장 독립군들 출정가 부르기 전에 압록강 건너기 전에 배부른 그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쓸모없는 책들이 다 쌓여 있는 다음에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이번에는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피어오르냐면 막 되게 다양한 곳에서 이제 다양한 때에서 이제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때라고 해서 뭐 쌀밥에 국 말아 먹기 전에 뭐 독립운동가들 이야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때에 이제 모닥불이 피어오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언 땅바닥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훅훅 입김을 하늘에 불어넣는 죽음도 그리하여 삶으로 돌이키는 삶을 희망으로 전진시키는 그날까지 끝까지 울음을 참아내는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한 그루 향나무 같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를 묶어서 21행부터 26행까지를 묶어서 한 그루 향나무 같은 모닥불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군이라는 걸 알죠? 가군은 이 끝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행부터 10행 사이에 가군을 보면 에서라는 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그 다음에 12행에서 19행까지를 보면 에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21행부터 25행까지는 이 는이라는 게 강조돼요. 결국엔 이것들을 통해서 음악적인 효과, 운율감을 준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목이 같은 다른 작품을 한번 봤는데 이 내용들을 깊게 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서는 이제 그것보다는 그냥 중요한 내용들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세세하게 선생님이 하질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학습 활동을 한번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갈래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 그리고 서정시고, 그 다음에 주제를 보면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모닥불을 주요 소재로 삼아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아까 나와 있었죠, 그죠? 그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연민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모닥불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곁에서 피어오르며 어둠을 밝히고 온기를 전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했던 한 그루의 향나무에 비유되며, 그러니까 모닥불을 향나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 그루 향나무 같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미지가 더욱 숭고하게 표현되고 있다. 왜 향나무로 표현됐냐면 이것이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을 떠올리는 모닥불에서 뭔가 향나무로 비유될 수 있는 이제 경건함을 좀 본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모닥불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향나무로 표현을 해봤고, 이렇게 제재 개강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학습 활동을 한번 정리해보면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곳, 어떤 곳이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곳이었죠? 그렇죠. 어둡고 춥고 가난한 변두리,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곳, 또 하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런 곳에서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모닥불은 어떨 때 피어오르냐? 가장 추울 때,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세 번째,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되는 쓸모없는 지식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가장 추운 때는 우리 가장 추울 때 새벽 같은 때 그때 가장 추울 때 이제 피고, 그 다음에 뭔가 시작하기 전에 공사장에서도 일이 시작하기 전에 꼭 피어올라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무장 독립군의 출정가를 부르기 전에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쓸모없는 지식은 쓸데없는 책들이 다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모닥불을 피운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쓸모없는 지식을 넘어 실천에 나아가려고 할 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2번의 학습 활동을 보도록 할게요. 이를 바탕으로 이 작품에서 모닥불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말해보자. 계속 얘기했던 건데, 모닥불은 어둡고 춥고 가난한 변두리에서 그 다음에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착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현실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진보적 의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활동 3-3번. 이 작품은 백석의 모닥불에서 어떤 점을 이렇게 계승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작품은 첫 번째로 제재가 똑같아요. 모닥불을 중심 제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석의 모닥불에서는 조사도를 반복하고 모닥불의 소재를 나열했던 것처럼 이 작품에서는 에서, 에, 는, 그리고 모닥불은 피어오른다를 반복하여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곳과 피어오르는 때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백석의 모닥불에서는 새끼오리, 헌신짝 같은 보잘것없는 것들과 그 다음에 나그네, 붓장사, 땜장이 같은 이 소외된 이들에게 동등한 관심과 시선을 준 것처럼 이 작품에서는 이제 공사장, 쓰레기장, 여공, 양말에 구멍난 아이 같은 이 소외된 존재들에게 따뜻한 연민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작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묶어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작품이 계승되고 있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작품도 있지만 그 작품을 계승해서 이렇게 새로운 작품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신경님의 농무라는 작품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신경님의 농무라는 작품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1970년대 농촌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화 과정과 관련된 거는 작품은 우리 전에도 한번 봤는데,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 그 작품도 1970,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도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했다면 지금 여기 1970년대 상황을 배경으로 한 농무는 산업화 과정에서 굉장히 소외됐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다 서울로 떠나버려요. 그래서 농촌에 남아있는 그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그러한 농촌 현실을 잘 그리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70년대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선생님이 잠깐만 이야기를 해준다면 1970년대 같은 상황에서는 1960에서 1970년대는 농촌이 어떤 현실이었냐면 이제 이때는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한국 사회는 굉장히 크게 직면하게 됩니다. 근대화를 주도했던 이제 정부가 공업화 그리고 이제 산업화라는 정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사회는 농업과 그다음에 농촌이 주도를 했었는데 이 주도하는 게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주변부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저고가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쌀을 되게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농민들은 그들의 피와 땀이 바쳐진 농작물을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아주 싼 값에 팔아야 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이제 도시로 떠나면서, 근데 이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무 저기도 없이 기술도 없이 농촌에서 있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시의 주변부에 빈민층을 형성하고 혹은 싼 값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시 노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라는 그 사람들이 또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작품과 작품이 지금 연결이 잘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볼 작품의 작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신경림이라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시인이고 농민을 비롯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자주 다루었으며, 우리 아까 배웠던 그 안도현의 모닥불을 쓴 안도현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실을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시를 많이 썼다. 그래서 유명한 거에는 저서의 농무, 남한강, 가난한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신경림 시인의 가난한 사랑의 노래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작품을 여기 같이 한번 실어봤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렷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서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서 터지는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해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다 알잖아요. 그죠? 두려움도 알고 그리움도 있고 그다음에 사랑도 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한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직까지도 생존해 계신 분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시를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여주겠지만 팔순의 시인 신경림 시인을 만나다라는 저기도 있는 것처럼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왕성하게 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작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은 연으로 구별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연으로 구별이 되어 있진 않아서 지금 행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행마다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같은 특징을 가진 행끼리 묶어놓고 그 행을 한번 쭉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 행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1행부터 6행까지를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한번 보면은 농무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농무는 원래 농촌에서 일을 끝낸 다음 노동의 피로를 풀고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 행해지던 놀이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추던 춤이면서 동시에 농민들이 보고 즐기는 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사라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를 묶어보면 어떠한 공연이 끝난 후에 술을 마시며 굉장히 원통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작품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징이 울린다 소리는 우리 보면 뭔가 시작하기 전에 자 시작합니다 놓고 징 하고 이렇게 징을 치거나 아니면 시작할 때 뭔가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 표시가 되겠죠. 징이 울린다는 표시는 작품의 시작. 이제 작품이 시작합니다 라고 하지만 막이 내렸다는 얘기는 그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커튼이 쳐지거나 아니면 막이 내리잖아요. 그 얘기는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허탈한 게 작품이 시작하고 동시에 공연이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면 농촌의 쇠락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이 울리고 막이 내렸다 이 뜻은 농촌이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농촌이 이제 뒤로 밀려나면서 소외되면서부터 이렇게 농촌이 쇠락하고 소외되고 있다. 그런 거를 이야기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앞으로 이렇게 네모쳐서 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간의 이동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간의 이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운동장, 그 다음에는 장거리, 그 다음에 도수장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부분에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쓸쓸하죠. 뭔가 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서 축제 갔거나 그러면 축제가 끝나고 나면은 막 구경했던 사람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어때요? 굉장히 쓸쓸함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농촌의 쇠락을 표현하는 구절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 입장에서는 되게 허탈하고 쓸쓸함을 느끼게 하죠. 그 다음 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이 분이라는 거는 화장하는 분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조금 더 해석을 해본다면 진짜 분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좀 분이라고 해서 무대 화장이라고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무대 화장. 무대 잘못 썼네요. 무대 화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화자가 여러 사람을 지칭하는 우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농민 전체의 현실을 문제 삼은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화자가 여러 앞에서 우리라고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고 하면서 농민 전체의 현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방향이 어디 있었냐면 텅 빈 운동장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디로 이동했냐면 소주집으로 이동을 했어요. 술집으로 이동을 했나 봐요. 그래서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하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내가 어떤 감정을 우린 흔히 돌려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곧바로 얘기해요. 나 이런 현실 너무 답답하고 고달프고 사는 것이 너무 원통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행부터 6행까지를 묶어서 공연이 끝난 후 술을 마시며 원통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을 볼게요. 다음은 7행부터 10행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네모를 여기다 이렇게 뒷부분에 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만 우선 보면 꽹과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라고 이렇게 작품이 되어 있고 이 7행부터 10행까지를 묶어서 장거리에서 농악을 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무라는 거를 추면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 조무래기나 처녀 애들만 있는다는 거예요. 그 처녀 애들도 그게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낄낄대면서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비웃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냉담해진 농촌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보면 아까 처음에 어디 있었냐면 운동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뒤에 이제 소주집으로 갔고 이번에는 장거리라는 것은 먼 거리가 아니라 장이 서 있는 거리, 뭐 몇일장, 뭐 3일장, 5일장 이렇게 시장이 서 있는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꽹과리를 앞세워서 원래 모든 걸 할 때 꽹과리가 앞에 쓰거든요. 그래서 꽹과리를 앞세워서 장거리로 나가면은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일 뿐. 그러니까 원래는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같이 즐겨야 되는데 이 젊은이들이 다 농촌을 떠나서 전부 다 도시로 간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러한 쪼무레기들만 지금 따라붙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인지 알겠죠, 지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작품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부분도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을 보면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헤헤대지만 이까짓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라고 하면서 11행부터 16행까지는 현실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포자기 하는 거죠. 내가 이거 농사 지어봤자 뭐해 하면서 자포자기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꺽정이는 임꺽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사람은 서리미처럼 헤헤거리지만 이 서리미라는 것은 여기 그 임꺽정의 소설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의 등장인물과 관련된 표현, 그 두 인물은 성격이 완전히 달랐어요. 임꺽정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굉장히 임꺽정이라는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임꺽정이라는 인물은 어떠한 모순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맞서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현실이 만약에 온다고 한다면 임꺽정은 맞서서 싸우겠죠. 근데 이 서림이라는 사람은 모순된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한 사람은 막 이제 뭔가 나서서 하려고 하지만 한 사람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임꺽정이라는 사람은 의적이었잖아요. 그죠? 의적이라는 것은 그냥 도적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 그러한 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시대의 의적인 임꺽정의 울부짖음으로 표현하면서 농민의 저항의식과 울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분노하며 저항의 삶을 살았으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같은 임꺽정에 이제 무리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서임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순된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같이 어떠한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서림이라는 사람은 모순된 현실에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분도 볼게요. 그래서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자주적인 표현이죠. 굉장히. 이렇게 살아봐야 아무런 보람이 없다라는 이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했지만 1960년대, 70년대에서 이제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도 돈을 벌기가 힘든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 빚만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자포자기하는 이렇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내가 산구석에 처박혀서 이렇게 발버둥 쳐봤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도 한번 볼게요. 다음에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이게 바로 당시 농촌의 현실이죠. 그러니까는 농사를 지으려면 비료도 뿌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때마다 빚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농사를 져요. 그죠? 그래서 이런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둔다. 그래서 화자의 체면과 자포자기의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행부터 16행까지를 묶어서 현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포자기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마지막 부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쇠전을 거쳐, 쇠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를 팔고 사는 그런 곳,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도수장이라는 것은 고기를 얻기 위해 가축을 잡아 죽이는 곳,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풀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하면서 지금 마지막에 신명이 나서 농무를 추는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땠어요? 그죠? 정반대의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농촌에 대한 뿌리 깊은 좌절감과 울분이 나타나 있는데 그거를 그러한 분노를 반대로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그냥 뭐 춤이나 추면서 이겨내 보자라고 하면서 그러한 분노와 한을 농무의 신명나는 동작으로 분출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수장이라고 해서 지금 어디부터 이동해 왔냐면 처음에 운동장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었죠? 그렇죠. 소주집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었죠? 그죠? 꼬맹이들만 따라붙는 장거리로 갔다가 이제는 도수장이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서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이 신명은 울분과 한을 품고 있는 신명. 그러니까 진짜 신나서 추는 게 아니라 뭔가 막 악에 받쳐서 추는 그러한 신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명이라는 거는 흥겨운 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이 부분은 신명이 나지 않는 상황. 날 수가 없죠. 그죠? 지금 농사를 지어봤자 비료값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농민들이 엄청난 울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은 현실을 잠시 잊고 일시적으로 신명이나 울분을 풀어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든데 이렇게 춤을 추면서 울분을 풀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드라마나 어디서 보면은 엄청 힘든 일 있을 때 야 우리 뭐 클럽 가서 춤이나 추자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역설적인 상황,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지만 춤을 추면서 그것을 이겨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7행부터 20행까지를 묶어서 신명이나 농무를 춤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한번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학교에 오면은 선생님하고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리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이랑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전문 강의 사불식구라는 작품까지는 학교에 와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